자, 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최동훈 기자입니다. 자,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함께하는 ETF 파인다이닝 이스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스푼은 ETF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한데 모아 맛있게 요리한 다음 이제 투자자 분들에게 대접하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요즘 대세 중의 대세 ESG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 임종욱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ETF 투자자들을 위한 파인다이닝 이스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올해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ESG라는 건데 사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감안해서 ESG 이게 뭔지 좀 먼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ESG의 E는 Environmental, 환경을 의미하고요. S는 Social, 사회, 그리고 G는 Governance라고 해서 지배구조, 요거의 이제 줄임말이고요. 이게 처음 등장한 거는 2006년에 유엔에서 책임투자 원칙이라는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에 이 용어를 언급을 하면서 처음 대두가 됐고요. 그래서 환경 같은 경우는 기업이 친환경 정책을 확립해서 어떻게 추구하느냐라는 것을 의미하고, S 사회 같은 부분은 이제 뭐 기업이 사회에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리고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측면을 본다는 의미고요. G 지배구조는 이제 단순히 주주뿐만 아니고 기업이 회사의 임직원들 뭐 이런 협력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얼마나 동반 성장을 하는데 기여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발표된 이후에는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좀 뭐 친환경 기업이든 해가지고 뭐 실질적으로 되게 관심이 많아져서 올라갔었는데 이게 약간 주춤해졌던 게 일단은 2008년에 금융위기가 1차로 있었고요. 이후에는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뭐 재정 적자 위기 또 뭐 브렉시트 같은 위기 이런 워낙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터지다 보니까 ESG를 약간 이제 조금 비껴내서 그렇죠. 그나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는 ESG가 계속 조금 최근 들어서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6년에부터 도입됐던 개념이 주춤하다가 최근 특히 작년부터 해서 되게 각광받고 있는데 갑자기 ESG가 또 이렇게 각광받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ESG가 투자를 고려할 때 기업을 고르는 데 있어서 단순히 숫자로 보이는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비재무적 요소까지 고려해서 이제 투자를 한다는 의미인데 이런 비재무적 요소가 투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뭐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파동도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옥시의 가습기 파동도 있었고요. 이런 기업의 사회적 이슈들로 말미암아서 실적에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고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까지 엄청나게 훼손되는 이슈들이 생기면서 이게 단순히 기업이 숫자로만 보여지는 이런 재무적인 것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봐야지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시각이 점점 강해졌고요. 일단은 이런 비재무적 리스크가 어떨 때는 재무적 리스크보다 더 큰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데이터나 이런 걸 보면 비재무적 리스크가 적은 기업일수록 실질적으로 성과도 더 높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지면서 이런 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투자자적 관점에서도 ESG를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 왜 ESG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ESG도 테마 투자의 성격과 굉장히 유사한 게 많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그 팬데믹과도 저희가 또 떼놓으려 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테마들이 부각이 되는데 ESG도 그로 말미암아 부각된 테마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전 세계적인 좀 예방 차원에서 뭔가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팬데믹이 ESG에 대한 계속 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요.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게 과거에는 기업들이 뭐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발생하고 소위 말해서 잘못을 했다고 해도 조금 이제 용인해주는 뭐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 이제는 소비자들이 그런 거를 가만히 두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뭔가 기업이 잘못을 했다고 하면 이걸 굉장히 이슈레이징을 해가지고 기업의 사과를 도출해내고 심지어는 기업의 경영 방향성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 부각되면서 ESG적인 요인들이 이제 투자 측면에서도 고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게 대표적으로 뭐 남양유업 사태라든지 뭐 쿠팡의 최근에 이제 탈퇴 사건 그런 것들이 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이슈겠죠. 네, 뭐 사실 특정 기업을 제가 언급드리는 게 제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뭐 무관하지 않은 이슈일 것 같고요. 결국에는
ESG를 제대로 고려하는 회사들이 좋은 기업,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기업이 성장하려면 그 사회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주주 제대로 운영이 됐을 때 결국 그 기업이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기업이 결국에는 뭐 수익률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젊은 소비자들이나 이런 분들 이제 가치 소비라고 하죠. 이제 어떤 제품을 소비하기보다는 그 가치를 소비하려는 이제 이런 행태도 많아지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이런 ESG적 개념이 굉장히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근에 ESG 개념에서도 중요해진 게 바로 친환경이라는 맞습니다.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환경 보호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개인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전 세계적 차원에서도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굉장히 크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후 변화 그리고 환경 보호의 필요성 이건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건가요? ESG에서 모든 게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된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예, 통계로도 보면은 실제 유엔에서 지난 10년간의 자연재해 발생 건수를 보면은 7,000건 이상인 게 그 이전의 10년과 비교해서 70% 이상이 늘었고요. 네. 이로 인한 피해자 숫자도 40억 명 이상, 네. 이전과 비교하면 20%가 넘게 늘었고, 그 경제적인 피해 규모도 엄청나게 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당장 뭔가 액션을 취해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슈가 이제 돼버린 거죠. 네. 이제 정부 차원에서 대응으로도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범국가적 이제 대응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파리 기후 협약이 될 텐데요. 이 파리 기후 협약에 대한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파리 기후 협약이 올해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네. 그 시작은 15년도에 그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서 당사국 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합의를 통해서 도출한 거고요. 네. 그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대비했을 때 2도씨 이내로 유지를 하겠다. 네. 그래서 195개 국가가 참여를 했고요. 네. 이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유럽을 필두로 해가지고 탄소 국경세라는 거를 이제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뭐냐면은 어떤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수출을 하려고 할 때 얘가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냐를 계산해가지고 여기에 세금을 때려버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물건을 싼 값에 만들어도 그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시키면 세금이 붙어서 가격이 비싸져 버리니까 그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안 지켰으니까 너한테 페널티 줄게라는 개념보다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누구나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국가별로 이렇게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국가별로 탄소 제로를 선언을 해가지고 이에 따른 액션 플랜들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은 19년에 그린딜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요. 굉장히 빨리 선언을 한 그렇죠. 편이네요. 일본도 2050년, 미국도 한국도 다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거든요. 이게 네. 탄소 제로라는 게 앞으로 그때까지 탄소 제로 전혀 안 할게. 의 개념은 아니고 탄소 배출한 게 일정 부분 있으면 뭐 탄소 배출권을 구입을 하든 뭔가 이게 조치를 취해서 그 썸 값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쨌든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탄소 중립 선언을 했었단 말이죠.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그 한국판 뉴딜이 추진이 됐는데 네. 이 두 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네. 이 그린 뉴딜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책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탄소에 의존해서 돌아가는 경제를 저탄소, 친환경 쪽으로 다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전기차, 수소차 같은 그린 모빌리티, 그리고 공공시설의 제로 에너지화, 네. 뭐 저탄소, 녹색 산당 조성. 그래서 뭐 예산도 엄청나게 투입을 할 것 같고, 뭐 이와 관련된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 같고요. 뭐 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업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제 일반 기업이나 민간에서는 좀 어떻게 이런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뭐 캠페인성 이런 운동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RE100, 리뉴어블 에너지 100%를 하겠다라는 네. 건데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를 한 상황이고요. 네. 국내 기업들도 뭐 SK 계열사들, 그리고 뭐 LG 화학,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 그룹도 이제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얘네가 이제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참여를 한 그 기업만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자기들의 협력업체에도
참여를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폭스바겐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배터리를 납품받는다. 아니면 애플이 우리나라 또 기업들한테 반도체를 납품한다 할 때 그 기업들이 여기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같이 여기 참여해. 아니면 너희 거 납품 안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성격으로 보이지만 상당히 이제 강제성이 있는 예,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탄소 중립 선언, 그 다음에 환경, 그리고 ESG의 개념을 빠르게 도입하려면은 신재생 에너지를 좀 집중해야 된다. 이런 게 또 메시지라고 들었는데 좀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건가요? 신재생 에너지가 뭐냐면 이제 신에너지는 뭐 연료전지나 수소에너지 같은 대체 에너지를 말하고요.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흔히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들, 뭐 태양광, 풍력, 바이오 이런 에너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은 있지만 어쨌든 고갈의 이슈도 없고 환경보호 측면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과거에는 알면서도 사용을 많이 못했던 게 그 단가가 비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인식이 뭐 그런 에너지는 에너지 모으는 것도 느리고 비용은 많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맞습니다. 인식이 많거든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근데 이게 점차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에너지 개발 단가가 급속도로 낮아졌습니다. 차트에서 보면은 가장 이제 현재 기준으로 비싼 게 그나마 태양열이거든요. 그러니까 1kW시당 월 1달러 비용이니까 이게 원화로 따지면 뭐 200원 살짝 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감이 살짝 안 오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보면 그 한전에서 전기 요금 내는 거에 대한 그 요금이 물론 누진세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가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1kW 시당 한 200원 조금 안 되는 꼴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태양열이 가장 비싼데도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니까 다른 에너지원은 이미 경제성을 상당히 확보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 에너지원을 통해서 전력량을 비축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이슈지만 최소한 개발 단가로만 보면 경쟁력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친환경의 중요성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이 시국에 이런 거와 관련된 이제 테마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 결국엔 투자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일 것인데요. 뭐 이런 거 투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일단 ESG와 관련된 상품들은 시장에 상당 부분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ETF의 경우에는 시장에 현재 한 8가지 정도 상품이 상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ETF는 이제 지난 3월 이제 타이거 FN 신재생 에너지가 업계 최초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수혜가 예상되는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 투자를 한 상품이고요. 이후에도 뭐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최근에 상장된 액티브 ETF 중에도 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액티브 ETF가 상장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9일에 한국거래소에서 KRX 기후변화지수 3종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이 코스피 200 기후변화지수, KRX 300 기후변화지수, 그리고 KRX 기후변화 솔루션 지수. 그러니까 기존의 대표 지수에다가 뭐 저탄소 점수에 대한 배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종목별 편출입이나 비중 조절을 통해서 이제 지수를 개발하는 건데요. 이런 게 결국에는 이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관심이 이 지수 개발로도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약간 이제 에너지 쪽에 초점을 맞췄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친환경 소재, 어쨌든 뭐 이런 만드는 것도 다 친환경으로 만들어야지 결국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나중에는 발전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동일하게 친환경 혹은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상품이지만 어떤 상품은 좀 더 이를 확장해서 2차 전지까지 이제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품별로 비교를 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것처럼 지수도 개발되고 있고 관련 상품들도 계속 출시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또 투자 기회가 되실 텐데요. 이번 기회에 ESG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이제 투자를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오늘 이 스푼 좀 잘 보셨는지요? 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파인 다이닝을 꿈꾸며 저희 이스푼 또 열심히 또 다음 코너를 준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ETF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